밤사이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내렸습니다만 현재 유로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각종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간 유로화마저 분열되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자, 한편 유로화에 따라 달러 인덱스 왜곡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함정에 걸린 N달러 환율은 150엔을, 원달러 환율은 1370원마저 돌파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참 많은 소식들,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중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미국 등 이 경제 대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환율 얘기를 오늘까지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미안 시장이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이 137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비교 뒤에 외환 전문가들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데 반해서 지금 그 이후에 한 60원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기업들이 당황하지 않게 되냐. 또 N달러 환율도 140엔에서 사실 20화가 들어오면은 125엔, 예. 130엔 이렇게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는 다시 거꾸로 150엔이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미국이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제 어제도 이제 오늘 발표되는 소매 판매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소매 판매가 어제로 나왔죠. 예상이 0.3%, 그 다음에 8월이 0.1%인데 0.4% 나왔습니다. 사실 소매 판매는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의 대표 지표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습니다는 오늘도 다우존스 지수는 3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네, TSMC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 내용들이 언론에서 적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오늘도 방송이 여러 가지 TSMC와 ASML과 같이 비교하는 분석 내역을 보면 저도 쭉 지켜봤습니다는 예. 이렇게 깊게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역시 외국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실적이 되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소식이 반드시 시장에 좋은 소식이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TSMC 소식 같은 경우에는 ASML의 충격을 일부 안아있다 하는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가 생각만큼 시청자분이 1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다 해서 오면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예. 네, 나스닥 지수가 상승폭이 굉장히 건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오랜만에 제가 한글말로 호사다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 미국의 현지에서 나온 얘기를 좀 영어 자막과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호사다마이라는 용어가 무슨 적인지 아십니까? 오늘 Goose comes the best에서 더자가 이제 붙어야 되니까 도를 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사다마입니다. 그럼 호사다마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경제가 이렇게 좋으면 성장률이 이렇게 좋으면 지금 이번에 소매 판매가 좋은 거로 해서 GDP 액전타 나오는 어제도 우리가 3.2% 정도 높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오늘 3.4%로 올라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좋으면 항상 국민들이 지표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근데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은데 이 해리스가 지지율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국민들이 그만큼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표 경기는 좋지만 체감이 안 좋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가 바이브 세션이라는 얘기를 새로운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브 플러스 리세션의 통합어입니다. 그래서 지표는 좋지만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권당의 지지율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경제가 이렇게 좋으면 사실 물가가 올라갈 재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볼거 페일러에 대한 우려가 되다 보니까 오늘 국채금리가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일 종목으로 보면 TSMC가 굉장히 좋은 거로 나오지만 사실 빅테크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제한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오늘 달러 강세죠. 그렇죠. 달러 강세죠. 오늘 달러 인덱스가 한 103.48에서 104에 근접하는 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비커즈 이후에 비커 추진하면 대부분 다 정책 요인, 마스연 생각해서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봤죠. 네, 달러 인덱스가 한 달도 못 돼서 4%, 중심 통화가 한 달도 못 돼서 4%는 연간 상승폭입니다. 4% 급등했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인일 때
일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상황부터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진단해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부동산 대책 결국 큰 실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그 중국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과 어떤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빠졌다 하는 측면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중국에 대해서는 발표하면 캠프 주사의 효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궁극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어제는 마지막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장관이 필두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첫날마저도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 하락폭을 보겠습니다. 상해가 1% 정도. 그래서 대부분 다 중화경제권이 대부분 다 1% 정도 떨어졌죠. 부동산 대책 발표 첫날에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지수는 어떻게 될까? 중국 본토와 홍콩의 부동산의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7%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의 이렇게 미국 증시가 좋은 관계로 해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받쳐줘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해 지수라든가 이런 건 1%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은 다르다가 아니라 이번엔 똑같다. 그래서 10년 전에 2015년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비관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년 동안 1개월 동안 대규모 부양책을 4차례 추진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지난 홍다 사태에 5년 동안 비방대책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하면 지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10년이 겪었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잃어버린 10년이 됐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친시진핑 계층의 부동산과 관련된 기득권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하면 부동산 개발업체야 중국의 권력층 간의 연결고리가 지금의 홍답을 비롯해서 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키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차단시키는 대책이 나오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규모 자체가 부양대책의 규모가보다는 그게 차단되는 거냐 기득권의 희생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에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면 외형상 들이붓는 정책을 그래서 300빌돈으로 300조 이상 이렇게 들이붓는 했습니다는 구조정이 부동산은 5년 이상 홍대 사태가 됐으니까 구조정이 필요한 거죠. 구조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대책이 암만 발표하지 못해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에 사실 잠시 후에는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발표되는데 오늘지요? 지금 3분기 성장률이 4.7%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오늘 예상은 시청자 여러분이 저보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자 9월 말서부터 4차례 대규모 부양책이 발표했다는 것은 중국은 국가통계원에서 모든 통계를 국가통계에서 발표합니다. 3분기 성장률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2분기 성장률보다 더 낮아지니까 대규모로 나설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잠시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은 4.7%보다 낮을 것이다. 지금 예상은 4.4% 나오지만 사실 4.4%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쪽으로 또 넘어가면요. 밤사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죠. 시장이 예상한 대로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예상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늘은 그 심도 있는 깊은 내용들을 현재랑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김 캐스터께서도 다 전해주셔서 유로 금리는 단일 국가의 금리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준금리라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통합국가 19개에서는 기준금리의 의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정책 결정 기관과 집행 기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역할이 예금금리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로 이렇게 보면 2개월 연속 하락했죠. 이렇게 떨어뜨렸죠. 이건 2021년 5월 이후에 3년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ECB 회의 직전에 유럽의 9월 CPI 상승률이 발표했습니다. 자막이 이거 돌려주면 제가 자세하게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 났습니다. 물가를 중시하는 ECB 입장에서는 목표치가 2.0%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이
독일 경제 침체, 프랑스 경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성장률도 0.8%, 0%대로 낮췄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물가는 목표치 하에 했다. 물가는 경제 활적 지표입니다. 예. 성장률도 떨어졌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더라도 커사이 스태그플레이션. 예, 라가르드 총재가 유럽의 총리에는 경제에는 문제가 없다. 이게 바로 이 피벗의 실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표치가 2%인데 9월달에 1.7%가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겠습니까? 경제는 저렇게 안 좋습니다. 6월달 금리 인하 그보다 먼저 인하해야 된다는 예.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ECB의 통화정책이라든가 유럽 통합이라든가 또 유로화 가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피벗 실기론은 많이 나오죠. 그렇죠. 페드는 왜 피벗을 비컷을 단행했느냐.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예. 당신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그것도 9월 달에 뭐냐 0.5%포인트 그것도 비컷을 단행하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혼란을 주는 거죠. 비컷 단행하면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는데 달러 가치가 강세가 펀더멘탈 때문에 강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9월 달에 비컷 단행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판인데. 예. 자, ECB는 물가를 이렇게 빨리 안정되는데 당신네들은 경기 문제를 생각해서 미리 좀 피벗을 단행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지 않느냐. 그럼 예.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9월 달에 물가가 1.6%입니다. 10월 달에 금토위가 이게 피벗을 단행했긴 하지만 우리의 경기가 역성장했지 않습니까? 0.2%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에도 제로 성장. 그러면 경기 문제를 생각하면 물가가 빨리 안정된다면 ECB와 마찬가지로 좀 미리 피벗을 해야지. 예. 무슨 강남의 부동산이냐.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모양새 저 모양새 실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원인은 다르다. 예. 원인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럽 쪽을 보면은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뭐 물가는 잡히고 있고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왜 금리를 더 일찍 내리지 않았냐. 각종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독일을 비롯한 이 중심국들 위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는 유로라는 ECB라는 구조를 한번 시청자분랑 같이 보여야 됩니다. 예. 금리 인하하는 것은 예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회원국 유럽 통합이라든가 유로 같이 어떤 쪽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것을 방송에서 해설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거기에선 ECB의 과거에 1999년 유로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ECB에 내놓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걸 받아서 내리는 것은 문다스방크 이탈리아 중앙은행 같은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예. 그러면 자 ECB의 통화정책이 기준금리가 0.25% 내리는 것은 유로랜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경제를 보고 하고 물가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각 회원국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면 어떻습니까? 그 ECB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각 회원국의 사정에는 맞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불만이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불만이 제기하면 유로화가 분열되는 거죠. 그러면 ECB의 통화정책에서 균열이 없었느냐? 과거 피그스 이렇게 유럽 재정이 있었던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 같은 이런 사들 균열 조짐을 보였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뭐냐? 이번에 ECB의 0.25% 금리를 단행했지만 이 내용이 각 회원국들의 충족을 하느냐? 특히 유럽 통합과 유로 가치의 결정인 구대플 세단의 핵심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유럽의 핵심 국가들은 굉장히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막 좀 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유로 국가의 맹주에 해당되는 독일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0.2% 추락합니다. ECB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구대플스에 해당되는 독일 경제는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5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이 득세했지 않습니까? 예. 리더십이 없지 않습니까? 레인더 현상에 때문에 올해 프랑스 경제는 0%입니다. 그러면 유로 전체를 생각해서 0.25%포인트 내렸지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입장에선 0.5%포인트 이상 확실히 내려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렇게 마이너스 역성장하는데. 그러니까 ECB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고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이민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에서 유럽 통합이 어렵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상태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유럽 통화 정책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핵심 구대플스의
만족을 못 시켰다면 통합에 있어서는 그 재통합의 추가 굉장히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 오늘 유로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유로에서 달러 인덱스 함정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 강세와 함께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오늘 104엔대 104 근접한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유럽 쪽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화도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달러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달러 가치를 볼 때 예. 달러 인덱스 가지고 많이 하죠. 뭐 그렇죠. 대부분 다 달러 인덱스 가지고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자, 지금의 달러 인덱스에 이렇게 104엔대 근접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요인이냐? 미국 경제 펀다멘탈과 함께 자, 이 달러 인덱스의 산출 내역을 한번 다시 경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그만큼 달러 인덱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게 1973년입니다. 그때 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재편됐죠. 중국은 나중에 부상됐죠. 그렇죠. 인덱스 산출이 바로 뭐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럽 통합이 되니까 유럽 국가들이 통합에 의해서 했던 유로화 비중이 57%가 되고 예. 유럽 나머지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가 있고 스웨덴의 크로나도 있고 덴마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77.4% 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럽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예. 유로 가치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강세가 되겠죠. 예. 이게 뭐냐? 달러 인덱스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 달러 인덱스가 이런 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미국 경제와 함께 달러 인덱스가 비컷 추진 이후에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달러가 이렇게 4% 급등하는 이 중심동화가 한 달도 안 돼서 4% 급등하는 것은 연간 상승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대부분 다 비컷 이후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각기발에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130엔, 130엔, 125엔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도 사실 1200원대 하는데 이러한 함정과 함께 지금 150엔 오늘 돌파했죠. 예.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오늘 150엔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도 원달러 환율 우리 김철민 PD께서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1340원서부터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 좀 올라갑니다 하고 방송을 그렇죠. 좀 몇 차례 예. 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1350원도 뚫리고 1360원도 뚫리고 지금은 일정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새벽 2시까지 끝낸 그래프를 보이시면 오늘 마감지수로 1370원입니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게 일정 그래프죠? 예, 마지막에 맞습니다. 1373원까지 올라갔네요. 상당히 가파르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환율 문제를 최근에 많이 지적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방금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뭐, N달러 환율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지금 이상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경제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 그러면 1973년 거 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하니까 이게 혼선을 빚는다. 자, 많은 사람이 그렇죠. 지금 달러 강세냐 약세냐. 예.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음. 길게 보겠어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 상에는 분명히 약세죠. 그렇죠. 길게 보면. 예. 왜냐하면 자, 지금 일주인데 아까 예. 자막을 좀 그대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가 아니라 자막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부분 다 인덱스는 달러 약세라고 합니다. 길게 봐서 2020년 10월 달에 114였습니다. 최근에 오늘 103대입니다. 약세죠,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한계 통화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강세가 되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야 되고 N달러 환율이 하락해야죠. 근데 자, 원달러 환율, N달러를 볼 때는 달러가 강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상에서는 길게 보면 약세인데 예. 원달러과 N달러 환율 보고 뭐 다른 아시아 통화를 보면 오히려 원화 대비해서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엔화 대비해서 달러 강세입니다. 그 추세를 보겠습니다. 2000년 10월 달에 N달러 환율이 130엔입니다. 오늘 150엔대입니다.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그때 당시에 1300원대인데 지금 1370원입니다. 혼선을 빚는 거죠. 혼선을 빚는. 특히 유로화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혼선을 빚는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맨날 봅니다. 이게 달러 약세냐 강세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약세냐 강세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을 빚는 거다. 지금 10월 달에 내년도에 경영계획을 이렇게 짜는데요. 예. 야, 약세가 될까 강세가 될까? 이것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주가가 무슨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거 내려간 것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계획,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에 투자할 때 환율이라는 변수가 오히려 TSMC의 주가가 오늘 10% 올라가고 10%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는? 예.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가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이상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예.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달러 인덱스 함정에 걸린 아시아 국가들이 곤혹을 치르게 된다면요.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 역환율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들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되기 때문에 잠시 예. 그 시간을 맞춰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달러 함정에 걸려서, 우리 시청자분도 인덱스상에서는 약세고, 환율 움직에서는 달러 강세인데 혼선을 빚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혼선을 막아야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라든가 그다음 일본 입장에서는 이 혼선을 막기 위해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유 달러를 통해서 대거 풀어서 사실 달러 약세를 이렇게 자국 통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는 것을 방지했죠. 왜냐하면 예. 보유 통화 털려 이제 강세가 된 자국 통화 강세된 부분을 약세를 시켜야 본인 통화가 제자리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이고 일본도 시장 개입했다. 앞서 도쿄의 그 김일기 특파원께서도 좀 이렇게 먼 얘기를 했습니다는 사실 시장 개입 얘기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외환 당국이 스무딩 5%차의 구두 개입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인덱스상의 약세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당신 약세인데 어떻게 원달러 환율이 1370원까지 가느냐. 예. 혼선하면 중국과 일본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을 지정시켜주는 것이 외환당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책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스무딩 5% 차원의 이런 측면에서 구두 개입만 했기 때문에 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정책 단계에 서는 거죠. 서는 거죠. 그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하면요. 결국에 미국과 충돌이 있거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마찰이 있겠죠. 예. 가뜩이나 내년도에는 아마 트럼프가 오든 그다음에 해리스가 오든 사실 무역 부분에서 미중 간 무역 분쟁, 보복 관세 전쟁이 굉장히 심해져서 통상 부분에서는 통상 마찰이 심해질 것이다. 예. 내년도에 세계 경제 관련해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율 사이드에서도 미국과 그다음에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마찰이 빗어지면 무역 부분에서는 통상, 그다음에 환율 부분에서는 마찰을 부르면 세계 경제에서는 그만큼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줄이면 2020년 10월서부터 피봇 추진, 페드가 피봇 추진 이후에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달러 강세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시아 국가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국 통화 절상하는 것에서 종전의 평가 절하 경쟁이 환율 전쟁인데 그거의 리버스 차원에서 역환율 전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피봇 추진 이후에 9월 이후서부터는 어떠냐 하면 달러 가치가 이제 비컷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함정에 걸려서 또다시 형태는 다르지만 다시 환율이 이렇게 각국들이 환율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피봇 전인돈 인플레 미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평가 절상을 달러 강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도 평가 절상하고 또 피벗 추진 이후에는 사실 역수수께끼 현상이 나옴에 따라서 각국들이 서로 환율 마찰을 부리는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게 외환시장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